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 장재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자료 설명회에서 올해는 직접 만나서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합니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등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을 학술대회는 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고용정보는 지난 20년 동안 3가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년 패널 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들 3가지 조사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연구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리는 자리입니다. 조사 자료에 대한 소개는 오전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우리 조사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후에는 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이 담당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방송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전처럼 대규모 강당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오늘 이 자리가 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3가지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데 그런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 내내 이루어지는 유튜브를 통한 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와 자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년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재혁 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청년 패널 자료를 설명드리게 됐는데요. 네, 잠시 방송 상태가 안 좋았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제 먼저 순서는 조사 개요, 자료 구성, 주요 변수, 교육력과 직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를 보면 이제 이 청년 패널 조사라는 게 패널 조사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의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의 이행 또는 노동시장 경로 등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청년층의 교육 및 교육 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성은 이제 연도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과거 2001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조사를 했던 자료로 YP 20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차 조사, 지금 공개되는 자료의 14차 조사는 YP 2007로 14차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YP 2007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2015년에 추가로 청년층 15에서 22세 표본을 추가했는데요. 그 자료도 이제 6차 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현재는 이제 14차 2007 YP 2007 자료가 이제 좀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운 2021년 기준의 청년을 1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23년에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구성인데요. 이제 패널 조사는 기존의 횡단면 조사와 다르게 동일한 표본을 이제 반복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횡단면 조사는 표본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력 같은 거를 알 수가 없는데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그 사람을 반복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 구성이 이제 최초 조사, 그러니까 1차와 9차에 해당하겠죠. 표본 같은 최초 추가 표본 같은 건 9차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최초 조사는 과거 경험력,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추적조사, 2차부터 그 이후 조사들은 그 과거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로부터 어떤 변화가, 이전 조사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는 이제 설문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먼저 재학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경제활동 조사 방식에 따라 취업, 실업, 비경활 등 경제활동 상태를 판정해서 취업자 및 미취업자 설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설문 내용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A 파트는 학교 생활, 그 다음에 B 파트는 경제활동 상태, 그 다음에 경제활동 상태에서 취업자, 미취업자가 구분돼서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 일자리, 나머지는 이제 시험 준비, 뭐 사교육, 진로지도, 과거 배경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설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설문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조사는 이게 패널 조사다 보니까 처음 1차 때는 한 1,200명 가까운 표본이 조사가 됐는데요.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패널 조사는 이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차에는 한 6,900 표본, 실제로 표본 유지율이 67.7%에 해당하고요. 추가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0개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2,868개로 81.6%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료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저희 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제 조사 데이터, 그 다음에 통합 설문지, 통합 코드북, 유저 가이드, 변수 매핑표, 주요 변수 빈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패널 조사다 보니까 문항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단연간의 자료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되게 분석하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조사 데이터는 세스와 SPS, 스타타, 엑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스타타 같은 경우에는 버전 11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4 버전에서는 유니코드 인코딩 명령을 실행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요 자세한 방법은 유저 가이드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성은 크게는 이제 2007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패널 자료와 그 다음에 신규 패널 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패널 자료들은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차수별, 그러니까 기존 패널 같은 경우에는 14차까지 조사했기 때문에 14개의 자료가 구분되어 있고요. 신규 패널은 6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통 합쳐서 20개의 자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결합을 하거나 각각 사용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엑셀로 된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원표본, 추가 표본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원표본 들어가면 자료가 이렇게 현재는 지금 13개, 예전 걸 받아서 1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차수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료들을 필요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설문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자료도 설문지를 봐야 되는데 설문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각 차수별로 설문지가 계속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뭐 동일한 설문지를 가져가면 뭐 좋기도 한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과거에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는 응답도 있고 새로이 필요한 응답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을 계속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설문지가 계속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4개의 설문지를 모두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설문지로 통합 설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설문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 문항이 있고, 요 네모 박스가 있는데, 요 네모 박스는 이쪽에는 이제 변수명, 이 스타로 된 거는 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음영으로 됩니다. 추가 표본 같은 경우에는 9차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9차부터 14차고요. 기존에 1차부터 14차, 요 문항은 1차부터 14차까지 계속 동일하게 반복 조사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비어 있으면 조사가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게 통합 코드북인데요.
저희 패널 자료는 매 조사마다 변수명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변수명을 일치시키는데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Y를 처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차수만 바뀝니다. 조사 차수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문 대분류에 해당하는 영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수 번호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요 대분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로, 사실 설문지로 다 일일이 내용을 찾아서 하기엔 설문지 양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엑셀 형태로 돼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요. 실제로 변수 숫자가 갖고 있는 값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추가한 해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설문지를 축약시켜서 간단하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이제 통합 코드북하고 설문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통합 코드북만 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설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시지 않고 분석을 하시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랑 꼭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통합 변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공하는 게 주요 변수 빈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수 빈도표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그냥 연구자들이 일일이 다 분석해서 보시기 어려우니까 주요 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빈도표를 작성해서 이 변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에 앞서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건 이제 변수 매핑표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코드북을 더 축약한 형태인데 차이점은 이제 모든 차수에 대해서 변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수명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수들이 몇 차까지 존재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면 이 매핑표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횡단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단면으로 여러 자료를 연계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각각 변수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의 구조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변수 매핑표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열면 좀 복잡하니까 자료 예제가 데이터 예제. 실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원 자료만 보시면 이게 뭘 말하는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료를 먼저 보기 앞서서 먼저 이제 이런 자료를 분석을 앞서가지고 먼저 이 해당하는 설문지가 어떻게 되고 코드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 자료의 변수들을 이용해야 정확한 쉽게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자료부터 보시면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 구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 고유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유 아이디가 뭐냐면 응답 대상의 고유 아이디로 이제 조사 연도와 상관없이 같은 값이 부여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패널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료들을 연계할 수 있는 키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연도별로 다 연결해서 사용하시려면 꼭 이 개인 고유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료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생단면 자료에는 크게 의미 없는 변수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유형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응답자가 어떤 유형을 가지는지 실제 처음에 데이터를 구분해서 만약에 뭐 취업자를 구분하고 싶다고 하면 응답 유형이 취업자인 사람들 뽑아야 될 거고요. 학생별로 뭐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대학생을 기준으로 응답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년은 출생 연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만 나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출생 연도를 위해서 만 나이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참여 여부입니다. 조사 참여 여부인데 각 숫자로 조사 참여가 1이면 참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W14, 그러니까 14차의 조사를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 변수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전체 패널 데이터는 조사를 응답하든 안 하든 전체 처음에 애초에 설계된 어떤 표본들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패널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3차 기준으로 해서 2라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을 안 한 겁니다. 2라고 한 경우는 응답을 안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한 결과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14차 자료에서 13차 자료에서 본인이 응답한 자료만 뽑고 싶다 그러면 W13이 1인 데이터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W 지금 13차 자료인데 1차부터 13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14차에서 어떤 자료를 과거의 데이터 연결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7차랑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때 이 사람이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때도 1이고 이때도 1인 자료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 변수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게 이제 최종 학력하고 최종 학교 졸업 연월인데 최종 학력은 사실상 데이터에서 산출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패널 자료에서는 별도의 문항을 질문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교육 상황을 바탕으로 산출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이는 이제 이건 최종 학력이고 이건 최종 학교 졸업 연월입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은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최종 학교 졸업이면 제일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학교를 마지막으로 이탈한 시기가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변수고요. 최종 학교 졸업 연월은. 그다음에 최종 학력은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변수이니까 그게 좀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 학력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최종 학교에 대한 졸업 연월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학 경험에 대한 변수인데요. 뭐 군입대를 휴학하거나 휴학 시기 긴급대 휴학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학 시기는 복학하는 학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학기에 복학을 하느냐. 만약에 1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해서 다음 학기에 2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하게 되면 2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한 걸로 기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각각의 아르바이트 5회까지 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5회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 차이 구분을 하는 건 임금을 받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은 과외를 하든 장소가 다른 경우는 구분해서 조사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요. 경제 활동 상태를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청년 패널은 통계청의 경제 활동 상태 구분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차이는 저희 조사 같은 경우 청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 취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취업자는 조사 당시 특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뭐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일한 자가 해당을 하고요. 뭐 졸업 전에 미리 취업하고 회사를 다니거나 대학원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한 직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미취업자는 취업자가 아닌 사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학생을 구분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이 되면 미취업자에 해당할 수 없고요. 군입대나 제대자의 경우도 학생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제 학생이 아닌데 재수하는 경우는 이제 미취업자로 포함이 됩니다.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업자에 대한 구분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취업자 중에 지난 1주간 또는 1개월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는 실업자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공채 시험을 준비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자, 실업자도 아닌 경우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자료를 유저 가이드에도 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거는 취업자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업이 뭐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과 직업에 대한 정보는 산업은 한국은 표준산업분류, 그 다음에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라는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 번호를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코드 번호에 대한 정보는 저희 코드북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통계들이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통계들과의 비교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상, 취업자를 구분하는 구분 후 종사상 지위란 게 있는데요. 종사상 지위는 크게 임금 근로자랑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는 이제 상용, 임시, 일용직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서 좀 나누긴 하는데요. 상용직은 1년 이상, 임시직은 1년에서 1개월,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냐고 구분을 합니다. 고용원이 있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냥 혼자 영업을 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요. 만약에 부인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변수가 근로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를 구분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체계랑 통계적으로 분류 체계랑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비전형 근로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정규직은 따로 구분은 없고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정규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이제 통계청 근로실태 부가조사를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부가조사나 아니면 저희 유저 가이드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변수는 많이 사용하는 변수가 임금 변수인데요. 임금은 이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이제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단위들을 이렇게 단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임금 단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취업한 지 1개월 안 된 사람은 예상 임금으로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못한 시기가 존재하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이용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을 했고요.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전임금이죠. 세금이나 상여금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세금을 포함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세전 임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이 이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동일 일자리죠. 부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일 일자리 관련 문항이 존재해서 거기서 따로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두 개의 조사에 대한 수입이 필요하다면 두 자료를 합쳐서 산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해당한 것들을 같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임금을 월 평균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내용은 유저 가이드에서 이 환산하는 방식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방식으로 환산을 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변수 설명을 좀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력과 직업력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력을 분석을 하려면 자료들을 여러 차수에 있는 자료들을 복잡하게 연결을 하고 자료 정제를 가져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교육력 자료가 직업력 자료라는 걸 저희에서 만들었습니다.
교육력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저장한 자료고요. 직업력은 직업에 대한 기록을 저장한 자료입니다. 먼저 교육력 자료를 보시면 이제 과거 교육력과 현재 교육력 자료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지금 학력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력 데이터는 1차 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 조사 당시에 이제 회고한 학력 사항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때 뭐 지금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취업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고요. 현재 교육력 자료는 1차부터 10차년도까지 각 조사별로 조사 당시에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정보들을 누적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뭐 데이터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거 교육력 자료 예시인데요. 원래 변수명으로 나와 있는데 좀 더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변수명 레이블로 출력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응답자 아이디들이 있고요. 응답자 아이디별로 동일한, 여기선 3개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이 사람을 보시면 재학 학교, 그 학교를 재학한 게 이거는 중, 고,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가 있으면 3개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중고등학교. 만약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고 현재 고등학교 상황에서 조사에 임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정보는 현재 재학 정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변수는 뭐 재학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입학 연도, 졸업 연도, 그 다음에 미졸업 상태면 휴학을 했는지 아니면 뭐 중퇴를 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 학교 소재지가 어디고 학교가 어떤 유형이고 대학원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과거 교육력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교육력인데요. 현재 교육력 자료는 안 열릴까요? 네. 1번만 뽑아서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력 자서는 그 모든 아이디에 대해서 모든 차수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재학 정보를 모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언제 했는지, 재학을 언제 했는지 모두 한꺼번에 누적해서 저장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재학 정보가 계속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학교를 들어와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교육력 자료를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2개 자료를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교육력 자료는 이렇게 정리가 있는데, 이제 구분되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교육력 자료나 이런 교육력 자료가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 교육력 자료를 좀 개편을 해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개편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변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해당 학교의 입학 연월, 졸업 연월, 그 다음에 뭐 사건 연도, 학교 소재지, 뭐 대학 유형, 뭐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현재 교육력도 언제 졸업했는지, 뭐 재학을 언제 했는지, 입학은 어떻게 했는지, 학교 유형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주요 교육력에 대한 주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직업력 자료인데요. 직업력 자료는 이제 조사 대상자가 경험한 일자리의 정보를 시간 순서로 모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조사와 조사 사이 1년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 경험한 일자리 정보가 모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조사 사이에 일하고 이직하고 또 이직하고 만약에 3개의 일자리가 있다면 3개의 일자리를 모두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의 일자리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차수에 여러 개의 일자리가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점에 일하지 않더라도 조사와 조사 사이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 교육력 자료와는 다르게 모든 차수가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차수 일자리 경험 정보가 없습니다. 주요 변수는 이제 조사 차수, 이제 언제 차수해서 일자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각 연도별 일자리
잡 넘버라고 있는데 각 조사 차수별 일자리 번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잡 시퀀스라고 해서 얘는 일자리 고유 변호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몇 번째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몇 번째 일자리인지를 보여주는 번호고요. 요 위에 잡 넘버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잡 넘버는 한 차수에 몇 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가 부여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시 보시면 직업력 자료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응답자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일자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최종 확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번호와 일자리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잡 넘버랑 잡 시퀀스가 해당하겠죠? 이게 지금 필터가 걸려 있구나. 네? 잠시만요. 예. 자리 번호, 일자리 고유 번호.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일자리가 계속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첫 번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시기까지는 2008년, 이때까지는 요 차수까지는 계속 반복된 일을 하고 있고요. 요때 일이 바뀐 겁니다. 일이 바뀌고,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3번 같은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일자리. 그런데 보시면 요 조사 차수가 11차수인데 1, 2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차수에서 1, 2로 바뀌고 다음 차수는 1로 바뀌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번호는 한 차수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몇 번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일자리 고유 번호는 전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생, 3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생 일자리에 대한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7번을 예를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일자리, 여기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일자리, 네 번째 일자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고요. 근데 일은 그 해차수 안에서는 계속 한 번씩, 해차 안에서 한 번씩만 바뀐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요번에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뭐, 일자리 번호보다는 일자리 고유 번호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요 변수는 요 두 가지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연도, 근무 시작 월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무가 언제 종료됐는지 종료 월이 있고요. 회사 유형, 소재지, 기업체 규모, 산업 코드, 종사장 지위, 근로시간,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자리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친 설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유저 가이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 유저 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자료들은 이제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안에 들어가시면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각각의 보조 자료들, 뭐 코드북 이런 것도, 유저 가이드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만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이런 유저 가이드나 이런 걸로도 내용이 어렵다 생각되시면은 이제 저희 팀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설명을 맡게 된 고용통계조사팀 조혜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데이터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요, 대학 졸업자의 경력 개발 및 직업, 이동 경로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교육, 노동시장 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이전 연도에 2, 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자입니다. 졸업자들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가 되고 조사 기간 동안 해외에
취업을 했다거나 유학을 가 있다거나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 조사의 연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시작연도인 2006년도에 구축 당시에는 패널 조사로 25,000명 규모의 조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단기 추적을 하는 단기 패널 조사로 조사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4개 연도에 대해서는 각 그 1차 패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2013년도에 조사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이 되어서 2019년 조사까지는 추적을 하지 않고 18,000명 표본에 대한 횡단면 조사를 하는 조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설계에 대한 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조사 기준일 같은 경우는 2007년 곰스부터 매년 9월 1일로 동일합니다. 조사의 실제 진행 기간은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나 9월 이후로 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께서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를 회고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사 모집단은 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희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연도 졸업생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가 된 2019 곰스 20년도에 조사된 19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는 19년 2월 졸업자와 18년 8월 졸업자를 포함한 표본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교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30%의 표본을 제공을 받아서 학과 소분류별로 층화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 권역과 성별, 학교 유형별 통계가 유의하도록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또한 마찬가지로 표본 추출 단계에서 저희가 고려했었던 5개 권역과 성별, 학교 유형, 그리고 전공배열에 따라서 교차셀을 구성을 해서 최종 목표 모집단, 그러니까 졸업자들 숫자와 셀별 인원이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조사를 실시했던 2019 곰스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과 2019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총 18,271명의 최종 표본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조사 내용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문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자들은 대학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그리고 경험 일자리를 조사해서 졸업 후 일자리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학생활, 어학연수, 직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자격증, 시험 준비, 인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관련 문항들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설문지는 저희가 더 이상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설문지 주요 조사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경제활동 상황 판별을 하고요. 이 경제활동 상황 판별 같은 경우는 경활조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에서 일자리의 성격, 산업과 직업, 그리고 출퇴근이나 임금, 노동시간, 종사장 지위 등 다양하게 일자리와 관련된 문항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현 일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내용과 거의 동일한 문항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일자리와 첫 일자리 사이에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를 3개까지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학교 생활과 또 대학 재학 중에 경험했던 일자리를 3개까지 또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자격과 준비했던 시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한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된 문항들을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매년 청년들의 어떤 고용 대책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문항인데, 그리고 진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희망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개인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 설문지도 조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차년도 설문지 주요 변경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3개년도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 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취업준비 파트에서 최저임금이나 무급 일자리 경험에 대한 문항들을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고용정책 관련 문항을 저희가 매년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017 곰스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된 문항에서 거주 형태와 자가 여부를 동시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조금 더 분석에 편리하시도록 설문지를 개선을 했고요. 또 결혼 의사와 계획 시기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8 곰스에서는 외국어 시험 문항을 기존의 어떤 시험들이 개선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현실성이 있는 문항이 되도록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8 곰스가 진행되던 2019년도에 수행되었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관련된 문항을 추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청년들의 고용과 관련한 정책 문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키와 몸무게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지출 관련된 문항이 개인 인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별도 파트로 따로 분리되어 나왔고요. 그리고 2019 곰스에서는 2017 곰스에서 생략되었던 청년고용정책 관련 문항조사가 다시 재개되었고요. 그 외의 문항들은 그 작년도 2018 곰스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나 그 조사 당시가 2020년도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온라인 조사를 혼용하였습니다. 저희 조사는 지금까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면접원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었으나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적조사 관련된 문항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공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연도별로 세스, 스테타, SPSS, 엑셀 활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시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레이아웃과 코드북, 설문지, 유저 가이드, 변수 매핑표를 함께 제공드리는 것을 통해서 원활한 데이터 활용 가능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를 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졸업학교와 관련된 정보와 성별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되 그 정보가 확실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지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되는 변수들은 그 분교나 학교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부분과 전공, 그리고 생년월일과 성별 연령, 졸업 연도와 졸업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 그 표본에서 제공받는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공 계열 마찬가지로 교육개발원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될 사항은 이 졸업대학의 전공 코드 같은 교육개발원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이전 대학과 졸업 후 진학학교에서도 전공 코드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곰스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대학의 전공 코드와는 상이합니다. 저희 변수명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요. 변수명은 총 8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 G는 곰스 패널을 의미하고 다음 두 자리는 졸업 대상의 졸업연도, 그리고 그 다음 한 자리는 조사 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은 G191J012입니다. 그래서 곰스 19년도에 조사된 1차 자료이고 문항 파트가 J 파트의 12번 문항,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조사 차수의 문항에서
그 문항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항이라면 동일한 변수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께서 과거 자료와 최신 자료를 함께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매핑표를 활용을 하셔서 동일한 변수는 쉽게 구성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후 가진 첫 번째 일자리인데 대학 졸업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경우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일자리에 해당을 합니다. 저희가 대학 재학 중 경험 일자리도 물어보고 있지만 그 재학 중 경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졸업 전에 시작을 해서 졸업 이전에 끝난 일자리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졸업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일자리를 응답하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자리는 첫 일자리에 해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A파트의 응답값이 첫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다른 경우,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D파트, 그러니까 첫 일자리 파트의 응답한 값이 첫 번째 일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는 G.1A38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76번 문항입니다. A파트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파트의 맨 마지막 문항에서 이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몇 번째 일자리인지라는 문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문항을 활용을 하셔서 이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은 첫 번째 일자리 파트에 응답이 들어왔는지 해서 그 두 개 응답값을 모두 취합을 하셔야지 온전한 첫 일자리 분석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졸업 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상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의 사이에 경험한 일자리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2019년 2월 졸업생이 현재 일자리를 20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재직하고 있는 직장 A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9년 10월에서 20년 5월까지 다닌 또 다른 일자리가 있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A는 현재 일자리가 되고 그 19년 10월에서 20년 5월까지 다닌 일자리는 첫 일자리로 분류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19년 2월 졸업자 중에 현재 일자리를 19년 4월에 시작해서 지금 재직 중인 응답자가 19년 5월과 19년 8월까지 다닌 또 다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가 되고요. 19년 5월에서 19년 8월까지 잠시 다녔던 일자리는 경험 일자리로 분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에 시작한 일자리가 시작 시점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그 두 번째 중단된 일자리는 경험 일자리가 되고 첫 일자리는 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졸업 후 경험 일자리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파트의 응답과 첫 일자리 그리고 경험 일자리 문항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세스 명령문을 지금 설명 자료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졸업 후 경험 일자리 개수를 카운팅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사 문항 위에 실사 과정이나 클리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성한 변수에 대해서는 Z를 붙여서 추가 변수임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확인 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 과정 중에 응답 내용의 정확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응답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현재 일자리와 첫 일자리 그리고 경험 일자리에서 인턴 계약의 종료 너널과 그 인턴 계약을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나간 경험이고 또 짧은 기간들, 애매한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을 주 단위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일자리 중에서 재학 중 경험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게 재학 중의 일자리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대충 대략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최종 학력 및 이수 여부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변수를 생성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산업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답자에게는 기업체명과 사업체명, 그리고 생산 품목, 원료,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 코더에게 의뢰를 해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산업분류 전문가가 분류한 소분류 코드를 대중소로 또다시 코드를 생성해서 자료 공개할 때는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2017년에 이 산업분류가 9차에서 10차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대대적으로 산업코드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2007에서 2018까지는 총 2개 코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9차 산업코드와 10차 산업코드 모두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개 데이터에는 10차 데이터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연구진에게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과거 코드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 곰스부터는 별도로 과거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최신 코드인 10차 산업 코드만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업 코드와 동일하게 응답자에게 부서명과 직급, 직무 내용, 사용 장비나 도구 등을 물어보고 직산업 분류 전문가가 이 직업을 세분류 코드를 통해서 분류를 합니다. 직업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 분류 코드를 활용해서 코드가 부여되고 있고요. 이 또한 2018년에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캐코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작업에 따라서 저희도 과거 데이터에 2007 고용직업 분류를 2018 고용직업 분류로 개정을 해서 2개의 코드를 부여했고요. 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저희가 2018 고용직업 분류만을 공개 데이터에는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9 곰스부터는 최신의 개정된 직업 코드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클리닝 과정 중에서 이 재조사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조사가 불가능해서 이 응답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생성해서 오류 사항임을 알리고 그 활용하시는 연구자께서 그 판단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오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졸업 시기가 대학교 입학 시기보다 늦은 경우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응답받은 학기수, 그러니까 이수학기와 휴학학기, 유예학기의 총합이 되는데요. 이 학기수가 졸업한 대학의 입학연월과 졸업연월을 이용해서 계산한 학기수와 실제로 맞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재조사가 불가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클리닝 과정에서 응답자가 설명한 오류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시험에서도 외국어 시험의 등급 기준과 응답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의 개수와 응답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이 부분들을 함께 수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 곰스부터는 알파트에서 별도로 소득에 관련된 문항이 있는데 기존의 P파트에서 소득액, 전년도 소득액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이 지난 한 해간의 개인 소득의 총액이 전년도 소득액과 불일치한 경우에도 오류 사항에 대한 추가 변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조사와 관련된 설명은 대략적으로 마치겠고요. 올해 저희 2019 곰스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 정제 일정상 베타 버전 데이터가
2월 말일 기준으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패널 조사 학술대회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드렸고요. 저희 고용조사 분석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베타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연구진들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신 연구진들께는 베타 버전 데이터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연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이선우 연구원입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사의 기본 정보와 간단한 설문 내용, 그리고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이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조사를 통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수행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중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비롯해 가족 현황, 고용 상태, 소득, 자산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학문 분야가 다양한 편이고 자료를 통한 학제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연구 패널은 기획 당시부터 국제 비교 연구를 염두에 두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 여러 패널과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연구 패널의 레퍼런스가 되는 조사는 미국의 HRS입니다. 그 외 영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 일부 국가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 내 전체 변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역별로 일부 코어 변수들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표 하단에 있는 웹사이트에는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각 조사마다 공식 페이지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을 위한 신텍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자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조사의 기본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2006년에 기본 조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번 패널 충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시작된 패널은 기존 패널, 그리고 2014년에 추가된 패널은 신규 패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만 45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해서 만 254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신규 패널은 2014년에 추가된 920명입니다. 기존 패널이 61년 출생자까지 포함하고 신규 패널은 62년, 63년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령화 연구 패널은 196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개한 8차 조사 기준으로 현재 표본의 연령은 평균 약 71세입니다. 사용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경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8차 기본조사를 공개한 해이고요. 8차 조사의 수행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2월로 총 5개월가량 진행했습니다. 아래 표는 1차부터 8차까지 표본 유지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합쳐서 약 78.1% 표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20년도 78.1%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패널의 경우 표본 유지율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사망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위에 표를 보시면 조사 대상 패널이 점점 감소하는 게 보이고 감소한 숫자의 일부는 사망자 데이터로 별도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망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이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이나 세대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커버 스크린 문항, 그리고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그리고 사망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은 패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지인에게 사망자의 사망 전 현황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조사와는 내용이 다소 다르고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데이터 관련해서 받는 주요 문의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응답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고 해서 모두 사망자 데이터에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자가 사망을 한 경우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차적으로 조사에 실패한 미응답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 확인된 경우라도 사망자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사망자 데이터에 역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점에 관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패널의 실제 사망 시기가 2010년인데 배우자를 통해서 패널 사망이 확인이 되고 그 조사를 2020년에 실시했다면 8차 조사에 2010년 시점 데이터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 조사 차수마다 포함된 시기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설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 스크린 영역입니다. 응답자를 확인하고 가구 내 패널과 B 패널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기본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가구원 수, 세대 수, 세대 구성입니다. 세대 구성이라 하면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 조성 가구인지, 그 외 1세대, 2세대, 3세대인지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확인합니다. 응답자의 생년과 학력, 혼인 상태를 묻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자도 패널이라면 독립적으로 별도의 설문을 배우자에게도 실시하기 때문에 배우자 설문은 스킵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패널이 아닌 경우에 그때 이 설문을 통해서 배우자의 출생연도, 학력, 고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자의 종교나 사회관계,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구주인지, 본인이 아니라면 누가 가구주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 영역입니다. 가족 영역은 크게 자녀 및 손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내용,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항 번호도 각각 BA와 B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과 학력, 노동 여부, 응답자와 동거하는지, 그리고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묻고 있습니다. 자녀 영역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은 설문 내용이 동거 자녀냐, 비동거 자녀냐에 따라 갈라지는 문항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일단 얼마나 가까이에 거주하는지, 또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는지 이런 내용은 비동거에 해당하는 문항이겠죠. 그리고 사적 이전 문항에서도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것과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에서는 금액과 주고받은 기간을 상세하게 물어보고 생활용품이나 음식물 같은 비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도 따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영역인데요. 손자녀가 몇 명인지 묻고 그 다음에 그 손자녀를 본인이 얼만큼 돌봐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영역인데요. 형제자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형제자매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응답자와 동거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로 넘어가서 부모의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생존 여부와 함께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동거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거와 비동거를 나누어서 질문합니다. 앞서 자녀에 대한 문항에서 방향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은 부모의 경우 생존 여부나 동거 여부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질문, 또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경우 어머니에 대한 질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사용하실 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DL과 IADL이라고 해서 가족 중에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분을 케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 영역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건강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문지를 보시면서, 설문지나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문항번호 100번 단위로 의미를 보시면 편리합니다. 먼저 1번부터 100번대까지는 응답자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먼저 본인이 응답하는 주관적인 응답을 비롯해서 장애 판정 여부, 건강 상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질병, 통증, 우울증을 비롯해서 운동, 흡연, 음주 이런 개인 습관까지 파악을 합니다. 나중에 설문지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100번대이고요. 그리고 200번대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간병 수발자에 관해 묻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ADL은 가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응답자 본인이 어려운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 간병수발자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번대는 의료보장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보,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같이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원비,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번대는 인지력 측정입니다. 간단한 퀴즈 같은 테스트를 하고 얼마만큼 정답을 맞추는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강 500번대는 신체 기능 측정인데 악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악력을 통해서 얼마나 신체 기능이 정상인지 혹은 어려운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영역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100번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 미만까지는 응답자의 현재 고용 상태와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해서 변동 내역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나면 D영역에서 앞부분에 응답한 현재 고용 상태에 따라서 이후 질문이 갈리게 됩니다. 100번대는 임금 근로자, 200번대는 자영업자, 300번대는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400번대는 구직자 비근로자, 500번대 은퇴자, 600번대는 메인잡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일거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신규 취업일 때 그 근로계약의 내용과 해당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그리고 임금 출처를 통해서 간접 고용인지 직접 고용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 희망 일자리, 은퇴계획 연령, 부업 정도는 임금 근로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200번대는 자영업자인데요. 자영업자 문항에서 특징은 신규 자영업일 때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창업 비용, 창업할 때 어려웠던 점 등을 여러 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300번대 무급가족 종사자에서는 특징인 점은 대표자, 그러니까 사업장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영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400번대 구직자 비근로자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만큼 구직 여부, 취업 가능성이나 취업 의사, 구직 사유 혹은 비구직 사유 등을 묻고 있습니다. 500번대 은퇴자는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한 이유, 현재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은퇴 전후 생활 비교 등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정책 관련 문항은 이번 8차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현재 노동시장 환경을 볼 때 고령자 노동이 점점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긴 한데요. 근데 아쉽게도 현재 패널 연령대가
직장에서 속해서 일하기에는 다소 많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케이스가 많이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임금피크제, 계속고용제, 재취업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직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형태인지, 효과는 어떤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 영역입니다. 가족 영역과 마찬가지로 소득은 EA, 소비는 EB로 나눠집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있는데요. 로직에 따라서 산출되는 문항은 아니고 응답자가 알고 있는 총액을 직접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입니다. 소비는 각종 소비액을 종류별로 나눠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의 특징으로는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영역인데요. 주택과 그 외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기타 자산 등을 묻고 있고 상속과 증여, 그리고 가구 총자산, 가구 총부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마지막 영역인 G영역은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입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업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으로 얼마나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각종 기대감 등을 수치화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데이터로 제공이 되는 사망자 패널이고 사망자 설문이고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공개용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용 데이터로 원자료, 구조변환 자료, 라이트 버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로 사망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 대체 자료는 7차 조사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 8차 조사부터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설문지와 유저 가이드, 매핑표, 매핑표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자료는 조사분석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총 4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SES, 스테이타, SPSS, 엑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종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자료는 세 종류, 말씀드린 대로 원자료, 구조변환 자료, 라이트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원자료는 공개용 변수를 모두 담고 있는, 즉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에 쓰려면 따로 가공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 액수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서 이어서 원자료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는 공개용 변수를 모두 담고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에 쓰려면 따로 가공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 액수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을 통해 각 자녀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는지 자녀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세 번째 자녀까지, 5명이면 5번째 자녀까지 각각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몇 번째 자녀인지 상관없이 다 합쳐서 응답자 개인의 사적 이전 수준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런 루프 문항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조변환 자료에 만들어져 있는 from childre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고용 영역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료에서는 임금
글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나누어서 설문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수명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현 일자리 근로시간에 대한 태도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원자료에서는 임금, 자영, 무급가족 종사자 각각의 변수로 존재하는 데 반해서 구조변환 자료에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변수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고용 형태를 다시 구분하려면 조건을 걸어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관련 항목들이 다 개별 변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조변환에서는 이걸 한데 묶은 개인총소득이라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구조변환 자료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버전 자료는 구조변환 자료보다도 더 축약되면서 일부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버전입니다. 가령 동거하는 미혼자녀 수를 직접 묻는 문항은 라이트 버전에만 있고 또 원자료의 변수를 상당 부분 축소하고 제외해서 총 400개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라이트 버전의 중요한 특징은 신규 패널 없이 기존 패널만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패널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원자료나 구조변환 자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으로는 자료 간 동일한 변수명은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 있고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설문지에 문항 번호가 데이터의 그 변수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차수가 누적되고 문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족 영역인 B 파트와 고용 영역인 D 파트의 일부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드북을 통해서 변수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중치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치 변수는 총 4가지입니다. 기존 패널에 적용할 수 있는 종단 횡단 가중치, 그리고 통합 패널에 적용할 수 있는 종단 횡단 가중치입니다. 이걸 각 조사 차수별로 모수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차수별로 쌓고 종단 분석을 하시는 경우 종단 가중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존 패널은 8차, 그리고 통합 패널로는 4차까지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차 조사에 새로 추가된 변수입니다.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코드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4자리로 구성된 직업코드로 응답자의 직업을 세 분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문항이면서 기존 방식과는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조사에서 계속 유지해온 표준 직업 분류 기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서는 두 변수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연구자께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구 변수인데요. 2020년에 7차 자료를 오픈하고 나서 2021년에 추가로 공개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조사구 정보를 통해서 고령화 연구 패널의 복합표본 설계 특성을 반영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저 가이드에서 발췌한 내용이라서 설문지와 함께 자료를 사용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진에게 전화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